였죠. 이걸 다뤘었어요. 지지난주군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도가 된 것이 동화작가 한예찬 씨 사건인데요. 뭐 그루밍 성범죄를 연상케 하는 책들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루밍이라는 얘기를 저희도 그날 정의를 좀 해보긴 했었는데 아직도 잘 낯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런 범죄 유형에 대해서. 요걸 먼저 좀 설명하고서 갈까요, 저희가? 네네. 이진성 편집장께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루밍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길들이기, 꾸미기인데요. 동물들이 이렇게 털을 서로 다듬어주는 이런 행위나 아니면은 스스로를 꾸미는 행위를 뜻하는데 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서로 털을 골라주듯이 그리고 이 친분과 신뢰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에 저지르는 성범죄를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채팅 앱에서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주는 식으로 이제 친분을 쌓게 되는데 보통 성범죄가 으슥한 곳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벌어진다라는 잘못된 통념이 아직까지 뿌리가 깊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그 잘못된 통념과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이 또 주로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나 환자 그리고 종교인과 신도, 그리고 교사나 학생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연령 불문하고 다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성인보다는 아무래도 아동에게는 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네, 능력도 없고 이제 워낙 취약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맞아요. 네네. 경제적인 것, 네네. 또 심리적인 것, 이 양측에서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양지혜 활동가가 우려하시는 점은 어떤 점이세요? 네. 저도 그루밍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함께 고민하는데요. 네. 다만 저의 고민은 이런 것이에요. 길들여지는 유형의 성폭력이라는 게 아동 청소년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미투 때 뭐 정치 인사나 예술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뭐 존경심을 성폭력에 이용하는 경우가 파다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 뭐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 뭐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취약함이나 판단력의 문제로만 여겨질 때 청소년에게 성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 접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미성숙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폭력이나 권력 구조 자체가 더 큰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위계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그렇죠.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청소년을 어렵게 하는 자원이나 경제적 구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려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성폭력이라는 것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문제지만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것에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존경심, 신뢰, 뭔가 좋은 것으로 좀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이 다른 성폭력과 좀 구별되어지는 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이런 심리적 지배와 친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굉장히 고립되기가 쉬워요. 고립되기가 쉽고 예를 들면 너와 나의 관계가 알려지면 큰일 날 것이다. 혹은 부모님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립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를 피해자가 일단은 피해를 인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피해인지를 그리고 이게 그냥 친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본인도 호감이 있는지 알 수 없이 약간 애매하게 이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나한테 뭐 잘해주는 분인데 혹은 나한테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피해 고발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를 인지한 후에는 이 사법적 대응이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기 물리적 때문에.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해자가 그 주장하는 뭐 연애였다, 혹은 뭐 그 관계는 자발적이었다 이런 주장이 그런 표현들이 이런 데서 주로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아직 사법
법적인 상황에서나 아니면은 해석이 사람들 또 인식에서도 그렇죠. 안 되잖아요. 유효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질이 좀 나쁜. 예. 자발적이었다. 이건 네네. 연애였다. 네, 서로 거부하지 좋아한 않았다 거다. 몇 년 동안.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바로 이런 그루밍 성범죄에 좀 네. 해당될 수 있는 거군요. 지금 최근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의결을 했어요. 성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고 범죄 형량을 높이고 특히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위장 수사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그런 단계까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 물론 본회의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다라는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온 내용들을. 네, 저는 대체로 동의하는 법안이에요. 네. 앞서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범죄로 잘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간간히 판단하기 때문에 이 안에 내재된 위계나 맥락을 읽기 어렵죠. 근데 이 법안이 사실은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서 뭐 잘 곳을 줄 테니 좀 어떤 이런 성적 거래를 하자라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데요. 다만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그루밍 성범죄가 청소년만의 일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비청소년, 이제 어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면 어땠을까? 20대 초반의 여성들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이 왜 채팅 앱을 통해서 잘 곳을 찾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지 생각해봐야 된다. 사실은 집을 나온 청소년이 어른 없이 생존하기 너무 어렵고 청소년의 그렇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로 조금 넓혀서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최근에 이제 스쿨미트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쿨미트 시작된 지가 뭐 3주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조금 듣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양지혜 활동가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스쿨미투의 경우에 2018년 1월 좀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 고발 이후에 대한민국의 각계 현장에서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그때 학내 성폭력 고발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30년 전부터 3일 전까지 있었던 되게 유구한 학내 성폭력의 역사들이 고발이 되었고 4월에 용화여고에서 학교의 이름을 걸고 이제 가해교사를 고발하는 운동이 있었고 졸업생의 고발에 재학생들이 연대로 응답을 했었던 사회적인 경험을 우린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서 스쿨미투가 100개가 넘는 학교로 확장이 되었고 또 이게 피해자가 학생이란 특징 때문에 포스트잇이나 SNS 데자부를 통한 익명의 고발이 상당수였던 상황입니다. 네. 참 학교라는 곳이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생활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이렇게 성폭력이 이렇게 저질러진다는 것이 또 상당히 다른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좀 충격적이고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보실 때. 사실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제가 이제 뭔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스쿨미투 자체가 새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누구나 겪었던 문제고 다만 그것을 성폭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사에 의한 성범죄라고 인식할 수 없거나 그런 언어가 없었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학생들이 인지를 하게 되었고 학교가 이제 우리 사회가 흔히 위험한 공간과 안전한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고 아동과 청소년을 그 공간에 몰아넣어서 가둬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도 이제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나 보호 이런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재고를 요하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 인격을 가진 주체라기보다는 입시를 하는 존재 정도로의 무성화되기 때문에 네. 입시나 생기부 때문에 트러블을 피해야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게 사회적으로 좀 어떤 달라진 예, 면이네요. 놀라움을 안긴 사건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장에 대해서는 양재 활동. 네, 뭔가 아무튼 2018년 스쿨미투가 고발됐을 때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사안 처리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성의 없게 강당에서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거나 뭐 고발자에 색출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제도적 절차는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부나 몇몇 교육청에서는 온라인으로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신고센터가 개설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실효성 있게 학생들의 일상에서 잘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020년 배준영 의원실이 교육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의 담당 인력이 2명밖에 없다라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313건이 접수됐지만 185건만 진행 중이거나 처리 완료된 상황이고 아무래도 스쿨미투는 좀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 고발을 할 때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익명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좀 지금의 시스템은 익명 고발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시스템이라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가해교사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는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공동체의 변화, 뭐 페미니즘 교육 등을 통한 문화의 변화가 너무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사안 처리 절차만 일부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이 교사와 학생이라는 거는 이 좀 신뢰관계가 형성돼야지 교육이 제대로 될 텐데 이런 성폭력의 문제가 개입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교사는 또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어요. 이런 신뢰관계 네, 부분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안에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도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스쿨미투 이후에 고발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냐? 너가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 제기 자체가 건방진 일이 되는 학교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교사에 대해 강경한 처벌만을 하고 모든 것들을 처벌로 환원하는 이런 엄벌주의보다는 네. 일상적이고 문제 제기가 가능한 어떤 대화가 가능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한 공론장이 학교에 없기 때문에 좀 교사 학생 간의 위계 혹은 젠더 위계 등을 성찰할 수 있는 페미니즘 교육이 좀 제1관문으로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이시군요. 지금 어쨌든 전직 교사가 지금 그 용화여고에 최근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물론 아직 뭐 판결이 완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서. 일단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시간은 많이 흘렀네요. 네, 얘기를 하죠. 일단 2018년 당시에 이제 가해고사 18명 중에 1명만 수사 대상이 됐고 그마저 이제 무혐의 처리가 처음에는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서 보고서 기소돼서 이제야 3년 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3년 동안 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고발한 자들이 어떤 견뎌야 했던 2차 가해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년의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봐요. 지금 어제 사실 3년은 학생들이 보내는 학교에서 거의 전부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한 기관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또 너무 형이 검찰이 구형한 거에 비해서 가벼운 거 이런 점들도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 몇 개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 3년의 시간을 걸고 쌓아왔던 고발자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3년간의 어떤 처벌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이 사회가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구나. 이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스쿨미투 고발은 익명 고발이기도 하지만 학생이어서 어린 여성이어서 수사 과정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보호자를 대동해야 된다는 요구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또 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더 많은 가해 교사가 나왔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아까 말한 대로 예. 무혐의가 되고 다른 가해 교사에 대해 수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융화여고의 가해 교사들도 아직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채로 학교에 복귀한 교사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이 융화여고라는 학교 현장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전체를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특히 많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은 약하고 길들이기 쉽기 때문에 이 성범죄에 더 노출이 쉽게 된다. 이렇게 보는 그 인식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원인에서 이들 대상의 성범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동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그 미성숙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 방식이고요. 네. 그보다는 이제 이 성폭력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동 청소년을 이제 이렇게 쉬운 피해자로 만드는지 그 구조를 봐야 된다. 구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회다 보니까 아동이 연장자를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예요. 아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던 것처럼 노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 청소년한테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한 미덕처럼 가르치고 네, 어떤 어른들의 칭찬이나 스킨십을 아동이 싫어할 경우에 예뻐서 그런다, 좋아서 그런다, 뽀뽀해주면 용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걸 재롱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굉장히 깊이 퍼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좀 문제적이지 않나 이런 훈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불쾌한 신체 접촉도 어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네, 참아야 되고 이걸 기다리면 뭐 용돈이나 나를 귀여워해주고 이런 것들을 사실 내면화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좀 퍼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이 확 되네요. 네. 갑자기. 그렇죠. 우리 모두 청소년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청소년이 약하고 길들이기 쉽다면 그것은 저항할 수 있는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분노하잖아요. 조두순에 대해 돌을 던지고 맞아요. 스쿨미투에서도 함께 분노하는 시민분들의 힘 덕분에 이렇게 고발이 커질 수 있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노의 방향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분노해왔던 방향이 어떤 순수하고 건전한 아동 청소년을 침해한 것에 대한 분노였는지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였는지 이게 미묘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순수한 그 아동 청소년 그것에 대한 거냐? 권리에 대한 거냐? 이를테면 좀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네. 스쿨미투 운동을 했을 때 스쿨미투 운동의 대안으로 저희는 학생인권법을 제시했어요. 학생들이 말하고 싶지만 교사의 위계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일부는 이제 스쿨미투는 지지하지만 학생인권법은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할 거야.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지.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죠. 예. 그래서 사실 스쿨미투에 함께 분노하지만 청소년에게 권리를 주는 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우리의 무엇에 분노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순수함을 해쳤다는 부분만을 분노하는 것이다. 그들이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시선 때문에 사실 이게 피해자의 어떤 순결이나 어떤 무결함을 중시하는 태도가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간다고 봐요. 뭐 미래의 새싹들 혹은 뭐 아주 어떻게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순수성에 그 초점을 맞춰서 분노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다면 만약에 본인들이 그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뭐 학교 밖의 청소년이라거나, 성적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당하는 성범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잣대를 제시하는, 그런
감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루밍 성폭력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에 그 노출돼 있는 경우에서 학생들이 특히 잘 것과 밥을 필요로 한다는 건 특히 가출 청소년 얘기 아닐까 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또 들여다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자, 그러면 이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언론과 또 그 외에 뭐 문화적인 그런 뭐 콘텐츠들이 또 그걸 양산해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좀 묘사를 한다든가 그걸 범죄가 아닌 것처럼 네. 포장을 한다. 이런 부분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그런 걸 좀 느껴보셨던 사례는 있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양재 활동가께서 먼저. 네, 저는 좀 이런 청소년의 성을 다루는 많은 미디어에서 네. 학생 시기에는 성을 모를 거야 라는 생각 혹은 요즘 청소년들은 발랑 까졌네 라는 생각 이렇게 두 가지 생각밖에 못한다고 극단적이군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성을 경험한 청소년은 되게 발랑 까졌거나 이건 부모님께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이라거나 이런 식의 인식을 경험하고 성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은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로 소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수록 좋다라는 말도 사실은 어리면 경험이 없고 풋풋하고 더 새로워서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의 성이 이런 남성의 판타지로 이용되거나 어른들이 원하는 학생다운 풋풋한 연애로 여겨지는 것이 둘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성에 대한 욕망과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지 그게 않을까. 없군요. 네, 중간이 없고 청소년의 목소리는 없죠. 성에 대해 말하는. 예, 어른들이 그 경험을 대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실제로 느껴보셨던 문제가 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요 몇 년 사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아동복 쇼핑몰에서 여자 어린이 모델들에게 이제 메이크업을 성인처럼 시키고 굉장히 어떤 초점 없는 눈빛이나 이제 그 성인 여성들 어떤 섹슈얼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문구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마치 아동들이 성인 여성과 비슷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것들이 이제 아동의 어떤 한 모습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됐었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성적인 상징과 아동 모델을 나란히 배치를 했다가 이제 좀 여론의 비판을 받고 광고가 중단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저는 이제 예시로는 여자 어린이 그 밖에 못 들었지만 네. 실제로는 이 그루밍 성범죄에서 또 남성 어린이도 많은 피해자가 그렇죠.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연약한 대상을 성애화하는 것에 너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게 이제 드라마나 뭐 미디어, 광고, 나이 차이를 극복한 연애 이런 셀럽들의 연애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곰곰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끝으로 한 말씀씩 들으면서 오늘 그루밍 성범죄 그리고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부분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좀 다양한 아동 성상품화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이것은 아동의 이미지도 여성의 이미지도 아니고 정말 낡고 늙은 남성 가부장제가 만든 판타지라고 많이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동이 성에 있어 순종적이고 무해하고 무지할 것이라는 통념 자체 깨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동을 주거권이나 경제권, 사회권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어른의 도움 없이도 이들이 잘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청취자분들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립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방어권으로 들고 오는 성인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착취하기 위한 어떤 구실로. 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딴 권리는 거부할 권리가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곧 행사하지 않을 권리도 그럼요. 있다는 것인데 항상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고만 착취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원했다, 자발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대상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와 동등하게 어떤 의사를 행사하고 거부할 자유가 있고 그런 동등한 시민이라는 거 이런 인식의 어떤 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건 거부권도 있는 거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 다른 권리들도 함께 네. 그 안에는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 그중에서 특히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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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